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요. 어떤 점에 주목해봐야 할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습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이 된 지 열흘 만인데요. 오늘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일단 이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이 사저와 거리가 바로 길 건너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시간은 거의 걸리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걸어서도 5분, 10분 남짓으로 갈 수 있는 거리일 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5분도 걸리지 않는 굉장히 밀접한 곳에 이제 위치한 사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위한 동선은 비교적 굉장히 단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월요일 10시에는 다른 사건들 재판도 굉장히 많고 보통의 경우에는 지상 주차장이 만차될 정도로 굉장히 붐비는 시간대입니다. 교통 통제라든가 차량 출입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신호 통제를 한다고 한다면 다소 시간은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적 신속하게 지하로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동을 하게 되고 특히 지상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모습은 관찰될 수 있지만 지하로 출입한다라는 의미는 대중들에게 그 공개된 모습이 공개 못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의 화면도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아마 이쪽에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이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현장 화면 보여드리면서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재판이 열리는데 그러면 한 몇 분쯤 전에 도착을 하게 될까요? 보통의 이제 재판정에는 1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준비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는데 조금 더 변수를 고려해서 일찍 출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변호인들과 조호해서 의논하는 시간들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일찍 도착해서 서로 이제 이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0-30분 전에는 출발해서 이동하지 않을까 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우선 재판이 열리는 장소에 관련된 얘기도 해보죠. 관심이 쏠리는 곳입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이곳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법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큰 법정을 이야기하고 규모가 큰 만큼 그간에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 중요한 사건, 대규모의 어떤 피고인들이 있는 사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들이 이 대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많은 또 방청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 참여 재판이나 이런 재판 중요한 재판을 할 때 이 법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두 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도 모두 이 법정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역사적으로 또는 법원의 상징성을 가진 대법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방청석 규모만 150석에 이르다 보니 굉장히 규모가 크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전직 대통령도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때 다수의 취재진 그리고 다수의 방청객들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은 전례도 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장면도 볼 수 있었지만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입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주차장에 대한 출입은 청사 방호, 그러니까 보안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재판부의 피고인석에 앉는 장면을 촬영을 불허가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어떤 이유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청사 방호 목적이라는 건 현재 윤 대통령을 둘러싸서 주말에도 지금 서초동의 일부의 지역에서 그 집회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상을 통해서 법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혹시 시위대 가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거나 질서 유지에 어려운 점이 있을까봐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을 해서 여러 가지 위의 목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도 서부지방법원의 지하는 원래 법원 임직원들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지만 허가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앙에도 판사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한 게 아닐까라고 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앞서서의 재판 전에 한 모두의 어떤 1분, 2분 짧은 시간 정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석에 서는 모습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것은 판사의 재량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허가와 불허가가 전적으로 담당 재판부의 판단 사항입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를 하거나 그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재량적으로 이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회 질서 안전이라든가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당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불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특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판 그러니까 재판의 어떤 성격은 다르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측에 서서 재판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형사재판에 피고인의 이익,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 피고인석에 서는 모습까지 굳이 공개할 필요성이 적다. 이런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그리고 법정에 있는 그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법정 내 촬영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뭐 특혜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이나 이런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겁니까? 일단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참석할 때도 차량에서 내려서 아주 순간 포착하는 단면의 어떤 사진들은 공개된 바가 있었죠. 그런 예. 만큼 이동 중간중간에 누군가는 포착해서 공개된 사진을 그 취재용으로 이제 공개하고 보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기본적으로는 지하로 들어가서 법정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촬영이 제한되거나 상당 부분 그 경호원들이 접근 제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진이 네.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사저에서 이동할 때, 사저에서 나올 때 이 장면들이 포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은 첫 재판인 만큼 주목도가 높고 관심도가 높고 경호도 굉장히 엄격하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형사 재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소 예. 수십 회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보단 일부라도 형사 재판에 이동하는 동선에 따라서 또 출석하는 모습 이런 것들 공개될 가능성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몰래 법정에서 혹은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이 몰래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반에 공개한다거나 그러면 어떤 좀 처분을 받게 됩니까? 법정에서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이걸 어기고 임의대로 촬영을 하거나 녹화해서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이고요. 예.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이 가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나 이것을 녹화하거나 촬영해서 공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형사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명은 내란죄입니다. 내란죄의 구속 요건이라는 것은 첫 번째, 국헌의 문란, 그러니까 국가의 헌법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기능을 상실시키려고 한 목적과 고의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예. 이런 국헌 문란이라는 것은 헌정 질서, 헌법 질서를 파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으로 방해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선관위와 관련해서 관련된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이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폭동이라는 것은 이 폭력 그리고 그러니까 폭행 협박에 이르는 수준으로 그 지방의 어떤 그 평온, 그러니까 평화로운 상태를 저해할 수 있는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쟁점이 되다 보니 예. 실제로 국회의사당에 군인들을 투입한 목적이 무엇인가, 군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국회의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려고 했는가, 소위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지시를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이고요. 두 번째로는 군경을 동원해서 혹시 모르는 무력을 사용했거나 또는 무력 행사로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무력 행사에 대한 대비를 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첫 공판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모두의 이제 피고인이 출석한 것으로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정신문, 그러니까 직업과 성명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주소를 묻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인정신문을 시작하고요. 예. 그러니까 형사재판 받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이제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얼마나 긴지에 대해서 이제 압축해서 요지로서 이 피고인이 재판받게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낭독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변호인 측의 의견 진술이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그리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왜 부인하는 취지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걷게 되고, 이 모두 진술이 모두 끝나게 된 이후에는 이미 예정돼서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늘 예정되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예.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이 될 것인데, 검찰 측 증인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먼저 주신문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 신문권은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에 의해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이 과정들을 모두 거친다면 오늘 재판에 걸리는 시간은 좀 몇 분 정도로 예상하세요? 보통은 오전 10시에 시작하면 2시간 남짓, 12시 식사 시간 전에는 종결하는 것이 통상의 모습인데요. 예. 다만 이제 증인신문을 보통은 채택을 할 때 주신문 몇 분 할지 반대신문 몇 분 할지를 좀 정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신문이라든가 재판부의 직권신문 때문에 좀 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통상 예상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늦게 오래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첫 재판에 중요한 재판 증인이라고 신청했고 중요한 증인이라고 판단한 만큼 증인들에게 물어볼 질문사항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예.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기일에서도 보셨지만 재판관들이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직권신문이 예정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 오늘 재판 종료 시간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뭐 법정 내에 어떤 촬영이 금지된 것이지 이 법정 기자의 취재가 금지된 것까지는 아닌 거죠? 일단은 재판은 공개된 재판이 원칙입니다. 사생활 보호라든가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재판을 예외적인 규정을 통해서 비공개할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증인들이 무슨 증언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취재를 통해서 보도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검찰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는 목적이 있었는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을 걸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은 저희가 앞서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 봤듯이 해당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증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증인들이 출석하나요? 네, 애초에는 외교부 장관과 그 경제부총리가 이제 참석하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순서를 변경을 했거나 또는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인들로서 결국은 군 간부 핵심 비상계엄 때 관련된 업무를 지시받고 수행한 사람들이 지금 채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조성현 경기단장과 김영기 대대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네. 이 두 사람이 가지는 핵심적인 사실관계의 요지는 그 당시 조성현 경비단장이 상부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사당 내에서 이 결국은 체포해서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는가, 그것을 직접 듣고 목격을 했는가에 대해서 또 김영기 대대장에게 재차 반복적으로 질문할 목적으로 이제 증인이 채택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국회의원들을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국회 출입 통제를 통해서 못 가게 하는 행위, 그리고 일부 출입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의결권 행사를 한다거나 헌법상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모두 다 위헌적인 행위이고,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사실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이 옳은 것인지 또는 조성현 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이미 한 바 있었는데 그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형사재판에서도 유지될 것인지 그게 관건이지 않을까 하고요. 특히 이제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도 이제 제시가 될 텐데 예. 이 검찰 조서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했고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이 사실입니까가 검찰의 주요 핵심적인 증인신문 사항입니다. 네. 이 부분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조성현 단장의 검찰의 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 신빙성도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법정에서 진술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착오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다른 질문과 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진술의 신빙성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대 신문권을 행사를 통해서 조성현 단장의 검찰의 진술이라든가 헌재의 진술의 취지가 바뀌었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믿기 어렵다는 취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반대 신문 사항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입건된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진술이 바뀔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헌재에서도 거침없이 본인이 듣고 그 지시를 받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조성현 단장이 지시를 받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조성현 단장이 지시를 받은 내용을 같이 듣거나 목격했다라는 내부 하급 직원, 군 지휘부들이 있기 때문에 진술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중첩적, 중복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진술은 흔들리지 않고 일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사람의 진술이라는 건 때때로 바뀌거나 또 기억에 착오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진술이 굉장히 불일치하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신문을 재차 이어감으로 인해서 불리한 증언, 검찰 측 증인이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입니다. 이것을 흔들기 위한 탄핵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이번 형사재판 전체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소명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 대통령 측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어떤 의결권 행사라든가 헌법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떤 국가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군경을 동원했을 뿐 헌법기관, 그러니까 선관위나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기능을 방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고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렇게 군 사령부들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그 지시가 명확하게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내려온 것인가 아니면 국방부 장관인가 제3의 인물로부터 내려온 지시였는가 이 지시에 대해서 착오나 오인이나 아예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주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절차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검찰이 수집한 증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변호인들의 의견서로 상당 부분 주장이 개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가 지금 담당 재판부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 주체의 그 위법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을 수 있고요. 수사 주체의 위법성과 별개로 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이 수사의 주체가 위법하면 수집된 증거도 위법한 거 아니냐라는 절차의 위법을 굉장히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절차의 위법은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쟁점들은 아니고 증인들에게는 사실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진술만 듣는 것이고 이제 법률적인 쟁점은 변호인의 의견이라든가 추후에 발생하는 이제 최후 변론이라든가 그때그때의 변론 요지서로 이제 법리적인 주장을 해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수사 주체가 위법한지 아닌지는 1심의 판결에 선고에 이를 때쯤 판결이 선고될 때쯤 그 위법성, 적법성이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예, 재판부도 관련해서 입장을 좀 내놨는데 위법 수집된 증거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종합해 본 뒤에 추후에 증거 배제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좀 추후에 증거가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최종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라는 판단이 소송 중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워낙에 치열한 법리적인 공방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에 대한 기준 해석을 제시해야 되는 재판부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증거 조사라는 것은 이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어떤 진술은 마찬가지로 저렇게 증인들이 나와서 그대로 진술한 게 맞습니다라고 할 것이고 동영상이라든가 각종의 문건 같은 경우는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부동의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채택 여부가 결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재판 중간에 이것은 수사의 주체의 위법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증거 채택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서 그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 초기보다는 중간 그리고 또는 선고 일정 뒤후에 그러니까 선고를 하면서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출석을 하고 일단 뭐 증인신문에 참여하진 않기로 했다고 했는데 지난 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이 발언 기회를 요청해서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정에서 직접 의견을 밝히고 본인의 말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직접 피고인의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허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라고 재판부가 허가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직접 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허용을 해주면 직접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직접 신문하는 내용이 증인의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자유로운 상태, 임의적인 상태에서 증언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거나 유도 신문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재판부의 재판 지휘권 행사의 일환으로 제재하거나 금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특히 군 지휘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지만 과거의 신분으로 돌아가면 상명 하복을 받는 명령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 만큼 그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권력적 우월관계가 있는 사람보다는 변호인이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묻는 것이 통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일과 마찬가지로 일부 직접 신문의 기회를 허용할 수 있지만 그 직접 신문이 객관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부합하면 허가를 해주지만 오히려 유도 신문이나 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제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형사법 내란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판단과 쟁점이 비슷하다고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이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형사재판에도 헌재 판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까요?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형사재판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결론이니까 공정한 재판에 의해서는 헌법재판과 별개의 법리와 별개의 증거 법칙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오랜 재판을 거친 헌법재판관들 8명이라는 법관들이 판단한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은 대부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은 다르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강하게 작동하는 재판 절차일 뿐만 아니라 특히 증인들에 대한 증언과 관련해서 증거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과 강화해서 적용하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거의 수와 채택되는 증거의 어떤 양과 그리고 증거 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형사재판 때문에라도 사실관계 판단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한 재료로 증거를 판단해서 사용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형사재판에서는 증거가 배척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예. 변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실 판단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고 형사재판의 특수성에 맞게 재판을 하게 될 것이고 핵심적인 관건은 그날 목격한 여러 사람들의 어떤 검찰의 또는 수사기관의 조서가 그대로 형사재판의 본안에서도 유지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재판부에 헌재 탄핵 결정문도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탄핵 결정문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좀 작용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에 확고된 판단은 유사한 민사사건과 형사재판이 있었을 때 한쪽에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 판단이 나오면 유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속하진 않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유력한 증거로서 사실 인정에 대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을 하되 또 이 재판부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유력한 증거로서 헌재의 판결문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고 증거 채택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용하기는 어렵고 또 자체적으로 증거 법칙과 관련된 증거의 제시된 내용을 판단을 기초로 담당 재판부의 어떤 사실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대로 기속하진 않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이 내란 혐의 저희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형법에는 유죄에 관한 그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법에서 예정하는 죄 중에 가장 높은 수위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유죄가 선고된다고 한다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기징역을 선택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법리적으로 실무양형상 뭐 감형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기존의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봤을 때 내란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기존의 양형 기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유죄가 선고되면 매우 중대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선고 요지 결정문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인정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리한 양형 사유로서 대통령이 악의적으로 또는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기능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오판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단과 관련해서 사적 이익이냐 공적 이익이냐에 따라서 양형 기준은 조금 더 다르게 평가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과 동기도 하나의 어떤 양형 사유로서 사실관계의 다툼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에 대한 어떤 보호 차원이나 국가 기능에 대한 정상화를 목적으로 오로지 했다라고 한다면 감형될 요소가 있고요. 사실 감형 요소보다는 사후에 이렇게 유죄가 확정이 돼서 어떤 선고의 이후에 상당 기간 이후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사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이런 목적과 관련한 양형 사유가 굉장히 중대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헌재에서 이야기하는 그 판단에 대한 존중과 그러한 판단이 있었다는 부분이 형사재판 판결문에도 기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지난 3월 8일에 이제 구속 취소가 결정이 되면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 판단을 내린 이 판사와 같은 재판 이 판사기 때문에 비슷하게 어떻게 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도 해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도 그것이 명확하게 위법이라거나 수사의 주체 문제라든가 수사 절차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는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시와 그 날의 차이로 사실은 구속 취소 결정이 난 결정적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시와 날은 분분한 상황이고 검찰에서도 기존의 선례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지금 구속영장 기간을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 결정에서도 상급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이게 시다 이렇게 예단을 했다고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 측에서는 다툼의 여지 있고 설득을 해볼 기회가 있다라는 정도이지 이미 재판부가 시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윤 전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해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최종 심에 이르러서의 판단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또는 1심 판결에서 정리될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파면되면서 민간인 시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 상태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 재판과 별개로 검찰은 추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동안에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를 개시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다양한 갈래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거나 또 고발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는지도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순차적으로 소환조사 일정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는 날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수사의 소환 통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관련된 재판이 주 2회, 3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피해서
예를 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죄라든가 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뭐 여론조사비를 대납을 받고 인사청탁을 받았다던가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수사 주체도 검찰과 경찰 특수본으로 지금 갈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또 다양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이대로 이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 공천계 무효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까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럴 목적으로 창원지검에서 서울로 이 관할 이송을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고요. 예. 특히 창원지검에서 주변 관련된 관계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나 여러 가지 압수수색 절차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명태균 씨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나 뭐 노트북에 포함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고받은 대화의 해석과 내용과 그 증거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사람의 과거 대화나 이런 것들을 복기해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주고 이 공천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 그와 대한 대가를 받기로 했다고 한다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볼 수 있고, 특히 그 대가로 정치자금법 관련한 법률에 위반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의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체적인 개입 행위, 그러니까 역할가담이라든가 어떤 의식에 기초해서 이것을 나를 위해서 여론조사 비용을 쓰고 그 대가로 내가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이 단계의 어떤 고리 중에 김건희 여사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예. 공범으로서 공동 정범이 되거나 방주범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로서 소환 조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만 소환 조사의 방식과 장소 그리고 그 방법 일정은 또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언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명태균 씨는 보석이 허가가 된 상황인데 현재 조사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유추해 봤을 때는 이미 명태균 씨를 둘러싼 진술 조사라든가 디지털 포렌식이라든가 압수수색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고, 확보된 증거를 통해서 이 피의자 2명에 대한 소환 조사나 강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사의 막바지에 다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명태균 씨가 일부 제공한 어떤 PC라든가 휴대전화 이외에 또 다른 증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수사의 기밀성상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윤 전 대통령 사저 앞 모습과 사저 도착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저로 복귀할 때 모습이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사저에서 출발을 해서 잠시 후면 출발을 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차량으로 가는 거리가 좀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여드리는 시간은 길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상황이 마련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6분이니까 10시부터 시작하니까 아까 늦어도 9시 한 3, 40분쯤에는 출발하지 않겠냐. 시작 2, 30분 전엔 출발하지 않겠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2, 30분 안에는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요. 상황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공판이 몇 회라고 정해진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몇 차례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집중심리제를 채택하고 집중심리를 해야 될 중대한 사건인 만큼 굉장히 비교적 신속하게 하려는 재판부의 의지는 있을 것이나,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사 기록이 굉장히 많고 4만 쪽이 넘을 뿐만 아니라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하는 사건들은 그 진술한 원진술사가 또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은 뭐 30명 남짓이 증인 채택되어 있다고 하지만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는 하긴 어렵습니다. 하루에 2명, 4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증인 신문만
10회 이상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네. 10회로 끝나지도 않고 한 20번, 30번을 하더라도 모든 핵심 증인들이 다 나올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이 있는 사건인 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지금은 구속된 피고인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 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는 상황이어서 무한정 사실은 재판을 하더라도 가능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보통은 구속 사건은 6개월 만에 끝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1심만 1년, 2년이 넘을 가능성이 있어서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신속한 결정보다는 다소 굉장히 오랜 재판 기간을 끝나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결론보다는 핵심 어떻게 보면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보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사건의 유무죄가 먼저 나옴으로 인해서 예. 이 사건이 유무죄가 어느 정도 초반에 이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공범 간의 유무죄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만약에 병합하지 않고 병행 심의를 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이 먼저 종결돼서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 전에 다른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군 사령관들 사건이 먼저 그 재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공범이 유죄면 다른 공동 피고인들도 유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유무죄의 어떤 판단을 미리 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예.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의 재판과의 좀 이 병합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병합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워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관련자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윤 전 대통령은 이제 1회 공판기일이지만 다른 그 피고인들 같은 경우 이미 변론 절차가 굉장히 많이 공판기일이 진행된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병합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일정을 정하는 문제도 좀 곤란한 면이 있고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는 피고인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일부 자백하는 사람과 전부 부인하는 사람을 같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어서 이 중요 증인들에 대해선 병행으로 이제 증인 신문을 하되 관련된 어떤 피고인들 일부라도 병합할 가능성보다는 병행 심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 20분, 30분 이내에는 출발하는 모습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른쪽에는 지난주 금요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서초동 사저로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파면이 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다 받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경호와 관련해서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라도 우리 국가의 원수로서의 국가 기밀을 다수 보유하는 자이고 또 우리나라를 상징했던 사람인 만큼 최소한의 경호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또 너무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경호 경비를 늦추지 않고 굉장히 지금 철저하게 근접 경호를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주말에 그러니까 사석으로 이동하는 장면에서도 경호원들이 같이 이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다수의 경호원들이 밀착 경호를 하고 차량도 굉장히 다수의 차량이 동시에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예전에 이 굉장히 중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검찰청을 전부 비거나 법원을 전부 비워서 사실은 경호 목적을 달성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오늘은 다른 사건 재판을 막지는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인들이 법정에서 나와서 또는 법정의 이동 경로에서 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경호 인력들이 다수 같이 이동하지 않을까 예상하는 바입니다. 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출발할 때 모습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됐는데 사실은 이 차량에 탑승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윤 전 대통령 바로 이제 청사 이 지하로 주차장으로 바로 이동을 하고 또 법정 내에서 사진 촬영도 불허가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법원이 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 출입을 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아들였죠.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비공개 그 출입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방청 허가 그러니까 취재를 불허해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상 주차장보다는 지하 출입구로 이동을 해야지 가능한 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피고인의 어떤 무죄 추정의 원칙과 경우 목적에 필요하니 지하로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보통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워낙에 이동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대부분 만차입니다. 만차일 뿐만 아니라 이중 주차도 상당히 되어 있을 정도로 번잡하고 혼잡하고 주차를 하고 서관까지 이동하는데 1층으로 이동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아도 포토라인에 서는 효과가 발생을 해서 예.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들이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고 중앙문을 이동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상황인데 그 공개된 모습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하로 간다라는 요청을 했고 또 법원에서도 현재 굉장히 많은 집회 시위가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우리가 서부지방법원 사건 때문에 법원이 굉장히 경계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반 변호사들의 출입도 굉장히 그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검사도 굉장히 강할 만큼 긴장하는 상황 속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다 보니 청사 경호 차원에서 부득이 지하로 출입해라. 지하는 보통 판사와 일부 직원들이 이제 출입을 허가받은 곳이기 때문에 예. 예외적으로 허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하를 출입하는 저 문이 이제 서부 서간 쪽에 향하고 있다 보니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출발해서 이제 교대역을 지나 서초역 그 중간쯤으로 올라와서 서간 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이고 서간으로 올라오다 보면 또 바로 지하 출입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비교적 공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입니다. 그래서 지하 출입구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